자, 이거 어제 저희가 이 속보로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. 제자의 아내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던 60대 남성. 자,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지 않습니까? 네, 이 60대 남성 피의자 어제 오전이었습니다. 어제 새벽에 전주교도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됐습니다.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에 숨졌는데요. 지금 주변에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도 본인은 억울하다, 본인은 살해를 하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 주장을 해왔습니다. 이 60대 남성은 지난달 15일에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그 제자의 아내인 30대 여성과 같이 들어가서 살해를 한 뒤 영암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였습니다. 자, 박 변호사님. 네. 이게 정말 처음에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에 이 사건을 처음 소개해드렸는데 정말 많은 가족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. 그렇죠. 맥락이 없다. 종잡을 수가 없다.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. 일단 좀 사건을 시간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7월 29일 날에 이 A 씨가 남편한테 뭐 현금 같은 거를 받고 또 이 B 씨 이 남편의 스승을 좀 만났어요. 그걸 만나면서 8월 15일 날 정도 됐을 때는 남편한테 헤어지자는 편지 3통을 남겨두고 연락이 두절됐고 남편은 이 A 씨를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. 그래서 경찰에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 60대 남편의 스승하고 아내 A 씨가 둘이 어떤 모텔에 들어간 것을 지금 확인하고 근데 그 후에 나오는 모습을 확인해 보니까 이 남자만 나옵니다. 그리고 사람이 들어갈 만한 트렁크를 들고 나오고 있고 그걸 의심을 해서 8월 24일 날 이 남자를 체포한 다음에 나중에 9월 1일 날은 전남 영양호에서 이 시신 등을 발견한 그런 사건입니다. 예. 자, 그러면은 이쯤에서 오늘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사라진 2억 2천만 원입니다. 자, 이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난 돈, 그러니까 숨진 피해자와 또 이 혐의를 받았던 60대 남성이 주고받은 돈이 무려 2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돈의 행방이 지금 묘연하다는 것이죠. 자, 담당 경찰 얘기 먼저 듣고 얘기 이어가죠. 2억 2천만 원 그랑을요. 그 가지고 나갔는데 그 당시에 피의자를 그 만난 정황이 현금 행방 찾았어요. 2억 2천만 원이요.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. 피해자분이 현금 상태로 이 피의자분을 만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추정을 할 뿐이지 계좌 거래였다고 그러면 그때 명확할 텐데 그런 부분은 이제 피의자가 진술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숨진 30대 여성, 그러니까 실종되기 전에 자신의 남편에게 돈을 달라,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니 좀 돈을 달라 해서 2억 2천만 원을 건네 받았다는 것이죠. 자, 그런데 숨지고 나서 또 이 피의자가 붙잡히고 나서 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난 지금까지도 이 2억 2천만 원의 행방을 알 수가 없다.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일 수가 있죠. 경찰에서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사망의 살인의 원인의 가장 중요한 동기이지 않겠느냐라고 나오는데 지금 뭐 국민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사실 두 사람 다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. 피해자는 사망을 했고 가해자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 상황. 그러면 사실 돈이 오고 갔으면 계좌 이체라든가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받을 때 현금으로 받았잖아요. 현금을 받고 그 사제지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60대 남성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60대 남성이 2억 2천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저 은행 계좌 거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, 그리고 또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이런저런 조금 수사 상황이 좀 네. 공개가 되면서 또 내용이 좀 추가가 된 게 있는데 네. 이 사망한 피해자, 그러니까 이 30대 여성, 그러니까 아내죠. 남편에게 보낸 편지가 또 일부 공개가 됐잖아요. 네, 남편에게 편지 3통을 보냈는데 헤어지자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. 근데 이게 피해자가 쓴 게 맞냐 아니냐를 두고 좀 의심이 있었는데 경찰이 수사를 해왔습니다. 그랬더니 이게 그 피해자 명의로 이 피의자, 60대 피의자가 보낸 편지인 게 확인이 됐습니다. 한 시민이 대신 우체통 안에 이 편지들을 넣었다는 건데요. 이 시민은 다리가 불편해서 편지를 좀 대신 넣어달라는 남성의 부탁을 받고 편지를 우체통에 넣어줬다고 진술을 했는데 이 남성이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60대 피의자였습니다. 또 필적 감정 결과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편지 자체는 여성이 작성한 필적인 걸로 현재까지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.
있습니다. 다만 그 편지를 작성하게 된 배경, 그러니까 스스로 편지를 쓴 건지 아니면 피의자의 강요에 의해 쓴 건지 이런 것들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. 경찰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숨진 여성이 직접 쓴 편지가 남편에게 사후에 전달이 됐다. 그런데 그 전달된 편지를 보낸 사람이 그 60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남성이었다. 그러니까 지나가는 뭐 주민한테 이 편지 좀 대신 좀 우체통에 넣어 주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자, 이게 참 복잡하기도 하고 묘한데 말이죠. 자, 그런데 또 하나 또 보도가 되는 것이 이 60대 남성이 사망한 피해자 여성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렇죠. 당신 아내가 지금 너 자네 아내가 제자였으니 자네라고 뭐 표현을 하겠죠. 그렇겠죠. 자네 아내가 무슨 바람을 피우는 것 같네.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. 그렇죠. 현금을 가지고 간 당일날 60대 남성하고 만났고요. 또 보름간 전화 연락을 계속 했던 걸로 보입니다, 아내가. 그런데 지난달 15일 날은 이 세 통의 편지를 남편에게 보내고 또 그 무렵에 이 60대 남성이 이 자기 제자인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지금 당신 아내가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다라면서 불륜 사실을 좀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. 이거는 아마 아내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이 남편이 좀 혼선을 입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남편 또 이 60대 남성 자신의 스승의 얘기를 믿었던 걸로 보입니다. 아내가 불륜, 바람이 났다는 것을 본인은 이제 믿고 있었다라고 수사기관에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. 자, 소장님 뭐가 됐든 다시 좀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 전주 교도소 안에서 이 피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이게 좀 그런 식으로 그 피의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그냥 어떻게 보면 수수방관한 결과가 된 건데 이게 좀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, 그런 마음이 있죠. 근데 사실 교정시설 내에 사실 심리치료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.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중단된 상태긴 한데 원래는 이 심리치료사가 내부에 있는 분들도 있고 외부에서 이제 파견되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연구소 분들도 이제 가서 도와주시곤 하거든요. 그럼 굉장히 좀 보람 있고 사회 복귀를 그 재소자들이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국민의 불안감도 좀 다운시키고. 그런데 지금 문제는 대부분 그 선정 기준에 부합한 수형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분들의 이제 목소리는 사회에 어떻게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인데 지금 이분은 너무 오자마자 일어난 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기준에 부합했을 것 같지 않고 또 하나는 이분의 충분한 심리 상태를 파악할 만한 그런 어떤 기간이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승 의원님, 네네.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. 자, 억울하다. 심지어 유서에까지 억울하다라는 내용을 쓰고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. 이 피의자가. 네네. 그런데 보통 사람이 그런 죽음의 문턱에 앞에 서면 뭐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진실해지지 않습니까? 자, 그런데도 억울하다. 자, 저는 뭐 어떤 일각에서 또 그런 추측을 하더라고요. 2억 2천만 원의 행방을 끝까지 감추기 위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에 직전까지도 본심을 얘기하지 않은 거 아닌가. 뭐 사실 뭐 그 부분은 정말 좀 찾아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그 교도소 측에서는 그러한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여요. 뭐 낮에는 130명, 저녁에는 한 명이 400명 가까이 볼 수 있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물론 뭐 한 명이 130명, 한 명이 저녁에 400명 보는 게 어렵죠.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용자는 그 교정시설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고 그 안에 들어왔는 게 아니라 죗값을 받으라고 들어왔는 사람이잖아요.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법무부에 알리고 이런 어떤 환경상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야지 지금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이걸 우리는 할 수가 없었고 그 당시에 교정 문제에서 관리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저는 조금 부족한 설명이 아닌가 싶습니다. 또한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. 홍거 수용하거든요. 저희들 다 같이 이렇게 한 명 독거 수용이 아니고 그럼 홍거 수용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다른 사람이 말리거나 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열려 있는데 지금 그런 정보가 저희들한테 하나도 없는 거예요. 이 사람이 독거 수용을 했는지, 독거 수용을 했다면 왜 독거 수용이 됐는지,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러한 분명히 억울하다고 말을 했는데 그 징후가 왜 발견되지 않았는지
대해서 좀 소상히 좀 말을 했으면 좋겠고,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 혹시 저희들 대해서도 이야기했잖아요. 또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 있는 사건이 분명히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살펴본다면, 뭐 자해하는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런 걸 좀 들여다본다면 좀 이렇게 교정이나 아니면 유치장 시설에 대한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한 행정이 예. 필요하지 않느냐, 그런 생각합니다. 자, 일단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숨진 피의자 외에도 한 사람이 그 방에 같이 더 있었다, 뭐 이런 보도도 나온다고 하는데, 자, 박 변호사님, 네. 뭐가 됐든 이게 이 핵심 피의자가 숨지고 피해자는 당연히 또 고인이 됐고 그렇죠. 하다 보니까 이 사건의 실마리가 완전히 묻히게 되는 거 아닌가? 결국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이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이 사건 의문점들은 꽤 많아요. 그래서 그 의문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어느 정도 지금 피해자의 행적이라든지 또 남편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까지 한다면 사건 마무리까지는 약간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한 말씀만 딱 더 드리면, 사실 이런 사건이 영구미제로 빠져들어가요. 우리는 피의자를 지금 이 사람으로 특정해서 이 사람에게 수사하는데 이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하면 이 사람 피의자 죽었네, 공소권 없음. 이런데 사실 사망했는 사건의 다른 시각을 이렇게 조금만 돌려보면 다른 피의자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. 예, 예. 그래서 좀 경찰은 정말 이런 사건이 사실 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영구미제로 빠질 수 있는데, 혹시 다른 틈이 없었는지 한 번 정도 복귀해서 정말 이 사람이 피의자였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사건 공소권 없음 처리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.